네, 문재인 대통령이 110분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나누면서 지혜를 좀 빌려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 반 전 총장 수제자로 알려진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게 도움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강경화 후보자 위장 전입 문제가 점입 과정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 수요일부터 인사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이 지금 낙마를 벼르고 있는 주요 타겟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요, 개인 승용차를 타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자, 개인 승용차 타고 본인이 갔다 와서 뭐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강 후보자의 얘기가 알려진 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전부터 늘 뵙고 싶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국가적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뵙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관 임명 여부를 떠나서 오는 길이 참 편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듣겠다. 자,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네. 후보자거든요. 후보자가 이렇게 장관처럼 행동해도 되느냐. 당장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는 김상조 후보자가 이렇게 좀 뻣뻣한 그 스타일의 분이기 때문에 외려 청문회를 했을 때 더 좀 그런 모습들이 안 좋게 비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청문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근데 외려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외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네. 이런 시기 때 갔을 때, 그리고 그것도 뭐 비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알리고 나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도가 되면 공개가 되는 건데, 그쵸. 그런 데서 오해를 살 만한 이런 언행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 후보자는 김상조 후보자와 함께 야권이 한 명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벼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원군이라고 할까? 강경화 후보자와 함께 일했고 강 후보자는 뭐 큰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은 훌쩍 넘겨 110분, 뭐 1시간 5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 얘기가 안 나왔겠느냐? 뭐 아마 반 전 총장이 부탁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 단계인데,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나누셨대요. 오찬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참 국민들의 기대도 높고, 또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상황이 이제 어렵고, 또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국가 정상들도 다 이제 다른 분들이 되시고, 미국에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고,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정상을 앞두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좋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상회담에서 좀 참고가 되십사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총장님 같은 분들이 외교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경륜을 좀 널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또 대통령님 주변에. 네, 반 전 총장 어쨌든 이낙연 총리에게는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여러 가지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전혀 그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존중하고 뭐 이렇게 모셔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또 가능한 한 그냥 개인 입장에서라도 특사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직책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또 무슨 직책을 드리겠습니까, 저분한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신 일이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 조언도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국가가 외교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 후보자에게는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야권의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강경화 후보자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저 아파트, 서울 정동에 있는 아파트 502호인데 전입 전출이 무려 2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하루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다. 이건 저야말로 이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강 후보자가 아이가 좀 외국에서 들어와서 학교 생활에 좀 적응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은사께서 소개해줘서 그 누군 집인지도 모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소지 있는 그 아파트가 원어민 교사 숙소로 쓰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이화 여자 고등학교의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또 이렇게 전입 전출이 짧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2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부모들을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서울교육청에서 이건 특별 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특혜를 준 거라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경화 후보의 이 전입 신고는 위장 전입의 차원이 아니라 특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관점이 전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란이 될 것 같고 이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심각하죠. 우리 아까 정유라 씨 얘기했는데 이대 뭐 특혜 입학했는데 이화여고가 뭐 굉장히 가기를 원하는 학교였는데 저 지역에 살지 않는 이대 이화여고 출신들이 자기 자녀를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저기를 아지트로 해서 뭐 했다는 충분한 저기를 아지트로 해서 절로 갔다가 이제 자기 자녀가 이화여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충분히 추론되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충격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매우 충격적이죠, 사실은. 자, 저 내용은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 언론의 보도고, 자, 저희도 이제 이게 어떤 논란으로 커갈지, 또 해명이 명쾌하게 될지는 수요일 날 청문회 전까지 또 여러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화제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군요.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줄이도록.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야권, 야당들의 헛발질로 당초 예상과 달리 기사회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남다른 관심을 모았던 김상조 청문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에 하나였던 위장 전입은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인 장모가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은 당시 용적률이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가 되면서 당시에 음마 아파트의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의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대장암 2기 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리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음마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사실은 부인 때문이다. 부인이 아파서 쓰러져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위장 전입이 되려면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걸 위장 전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우선은 위장 전입이 아닌 거고. 그러면은 왜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갔느냐. 그거는 뭐 투기 목적이라든가 아들 입학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아내의 대장암 2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위중했기 때문에 그 수술하기
하고 그 치료가 강남의 그 가까운 대치동 데 가까운 유명한 데 있어서 종합병원이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했다라고 지금 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야당 의원들한테 좀 유감스러운 게 그냥 연도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보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아니 물론 뭐 거기서 실제 살았다 그러면 뭐 그거를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그 부인께서 2005년 7월부터 2006년 이후에 계속 강남 대치동이라든가 강남에서 영학원 학원장을 하고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러면은 뭐 대장암 2기 40대 대장암 2기 발병이 됐으면 상당히 충격적이고 뭐 정말 경황도 없을 거고 치료에만 그 주안점을 뒀겠지만 그때 당시에 또 학원장으로 활동을 한 걸 보면 네네. 뭐 저는 저런 그 암 선고를 받았고 뭐 치료를 한 것까지 의심하는 거는 아니고 정말 그게 주된 목적이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선뜻 그 납득은 안 갔습니다. 저 주거 목적에 대해서는. 근데 거기서 야당 의원들이 더 보충 질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 지켜봤던 저의 그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앞서 그 보도 저희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청담동 아파트 얘기 때는 뭐 오다 가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서 이게 그 사게 된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좀 공격을 받기도 했고 어떤 부동산 문제, 저 음모 아파트 문제를 비롯해서 석연치 않다 여전히 그런 지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모 아파트는 자기가 산 게 아니고 전세를 들어가 살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세죠. 전세는 부동산 투기하고 또 아무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좀 잘못 짚은 그런. 그 부분은 이제 위장 전입 의혹이고. 예, 위장 전입으로 짚었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사는데 1층이 그때 이제 미분양으로 비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늘진 곳이다. 그늘진 뭐 곳이고, 했고, 예. 본인은. 예,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해서 뭐 그러면은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어떤 자료나 구체적 증거를 야당 의원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전혀 제시를 못했고 오히려 김상조 후보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얘기를 아주 길게 교수처럼 막 예. 했잖아요. 그리고 잘 설명했고 그 TV를 보고 있는 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은 아 맞네 이렇게 저절로 고개가 끄덕이는 이런 구조가 돼서 야당이 별로 야당답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목동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동 아파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다운 계약서 부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맞는 것이고 자기가 죄송하다고 몸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는 사실은 이제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의 전 국민이 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이런 식의 다운 계약서를 쓰는데 왜 그렇게 그러면 그때는 얼마를 쓰는가 하면은 실제 이제 정부에서 고시해놓은 고시가격이 있어요. 네. 그 고시가격으로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저 법무사들이 다 그렇게 신고를 했던 게 관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문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니까 네. 정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법제화를 했어요. 그랬죠.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몸을 낮추면서 인정하고 뭐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별로 한방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한 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집과 관련해서 이 다운 계약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자,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얘기 나누시죠. 네. 후보자는 1999년 3월 있는 목동 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 1억 7,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을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1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 신고는 그렇게 하셔도 계약서 세금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셨습니까?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요. 다르지만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 말 그대로 경제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저런 것들을 대기업들의 행위를 비롯해서 가려내야 될 그런 자리인데 아무리 관행 하면서 설명하지만 지나치게 낮춰서 쓴 거 아니냐, 다운을 좀 심하게 했다. 물론 이제 아까 우리 허 소장 당시에는 그랬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분명히 잘못됐죠. 관행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헌 소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관행상 공시 가격,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놓은 가격 있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적게 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것도 문제죠, 사실. 정부에서 그걸 공시 가격을 할 때 제대로 실거래가로 조정을 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낮게 공시를 하다 보니 터무니없이 낮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좀 덜 내기 위해서 그 공시 가격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가 이 아파트는 공시적으로 이런 가격이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 실거래가하고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법제화한 건데 그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게 공격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분명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쓰면 안 되는 거죠. 실제 거래된 가격을 쓰도록 돼 있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걸 세게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저 변명을 듣고 나서는 그 이해가 되는 대목이 수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점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지적하지만 거기를 더 깊게 파고들어서 공격할 수 없어서 그게 또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재산 등록을 하는데 네. 부동산 등록을 하면 실제 가격은 뭐 2억, 3억 이런데 실제 재산 그 이제 가격 나오는 거는 뭐 5천, 6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리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당시 청와대 비서관을 할 때 저 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 가격과 이제 이렇게 이 그 공시 가격을 한 70% 내지 80%까지 근접하도록 실거래가의 7, 80%쯤 예, 되게. 그러니까 아파트는 80%, 상가는 네. 70%까지 근접하도록 이렇게 고쳐서 그 2007년에서 2008년 올라갈 때 공무원들이 갑자기 재산이 확 늘었어요, 신고 가격.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실제 재산이 늘은 것이 아니고 네. 평가 금액을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저런 문제 때문에 그랬던 거죠. 네.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자의 이 다운 계약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2011년 6월부터 그 청담동 아파트 그 네. 1층에 뭐 구입이죠, 그때는. 예, 구입을 해서 이후 월세를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했다. 월 한 수백 정도는 될 텐데 월세가. 그러면은 김상조 후보자 뭐 그거 직접 했는지 아니면 아내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김상조 후보 측에서는 뭔가 이게 편법이라든가 탈법은이지만 불법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반감을 갖게 됩니다. 네. 우선 이제 그 총평을 좀 하자면 뭐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것은 맞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대선 과정을 좀 반출을 해보면 홍준표 후보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공정이란 시대적 화두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정이란 것은 이제 그 대기업 독점에 대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는 자리인데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김상조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대부분 굉장히 잘 꺼낸 카드다라고 이제 본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막상 이제 언론에서 검증 들어갔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아직은 그 야당이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시차 적응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세상 바뀌는 시차가 아직 야당으로서의 어떤 파이팅이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야당했을 땐 저래 안 했을 텐데 이 얘기까지 나오고 뭐 일각에서는 네. 벌써 한 초반에 엎었을 텐데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그림 중에 이제 노트북에다가 뭐 이제 아웃 뭐 이런 그 시위성 이제 문구를 해놨는데 좀 빼달라니까 슬그머니 또 내려요 사실은. 네, 네. 저런 장면들이 몇 달 전 야당 청문회하고 여야가 바뀌었을 때는 정말 택도 없는 얘기죠 사실은.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직은 이렇게 야당 의원으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가 좀 적응이 안 돼 있다는 느낌이 있고 야당으로서의 야성이 아직 안 생겼다. 또 하나는 그 언론이 충분히 검증을 했는데 그 옥스퍼드 대학입니까 캠브리지 대학입니까 그 초빙 교수 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게 국회의원들 출마했을 때 자기 명함이나 홍보물에다가 이 방문연구원이냐 초빙교수 잘못 이거 적으면 선거법 걸려가지고 실제로 의원직이 날아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야당이 좀 더 치열하게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다투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네. 생각은 있습니다. 그 지난 세월들이 우리가 뭐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의 시대, 흔히 5급수 식수로 쓸 수 없고 농업용수로 쓰기도 부족한 5급수. 5급수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 속에서 굉장히 자기 삶을 절제한 사람도 결국은 검증을 해보니까 1급수 수준은 안 되고 2급수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이제 우리 사회 총체적으로 지금 이제 점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5급수인데 1급수를 강요하는 게 무리가 아니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야당일 때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여당이 됐을 때는. 그건 좀 다릅니다. 과거에 그거는 5급수 세상에 살면서 그 5급수를 너무 잘 즐겨서 그분들도 5급수인 게 너무 많아서 낙마를 했던 거죠. 네, 갑자기 뭐 이제 따라서. 이 수질 얘기가 나왔어요. 네, 재밌는 대목입니다. 네,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논란도 있었죠. 바로 김상정 후보자의 부인이 공립고등학교의 영어 전문교사로 채용된 거 관련해서 네네. 특혜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정유라 사건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례가 이번 후보자의 부인 사례에서 나왔습니다. 제 처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남편이 김상조다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갖고 사는 그런 남편을 둔 2013년 취업 관련해서 토익 점수 기준 미달자를 채용했다라고 원래 901점 이상이 돼야 되는데 900점인데 합격을 시켰습니다. 이거 대학교에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를 하는데 900점 받은 점수를 901점으로 고쳐서 허위 보고를 합니다. 제 처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게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2013년 취업을 할 때는 경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로 네. 어제 뭐 참 부인 얘기도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뭐 채용에 있어서 약간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김상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무슨 부정적인 어떤 청탁을 해서 아내가 취업한 게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본인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사과도 했죠. 제 처가 어쨌든 그런 일에 연루돼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저거는 교육청에서 왜 저렇게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긴 한데 사실 900점 뭐 점수 1점 차이니까 그 점수가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다는 부분 분명히 잘못됐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주 후보자 말처럼 정말 후보자가 한 명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상욱 의원은 나중에 후보자가 3명이었다. 성적표도 뭐 점수 합산도 꺼내고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상주 후보자는 분명한 것은 본인이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청탁을 해서 아내가 취업한 건 아니다. 네.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또 국민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발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김상조 후보자는 뭐 법적으로 이제 여야가 논의를 해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채택을 못할 때에도 뭐 보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면 됩니다. 자, 여론의 향방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110분이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을 겸한 환담을 나누면서 지혜를 좀 빌려달라 이런 말을 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는데 이 반 전 총장 수제자로 알려진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게 도움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가운데 강경화 후보자 위장전입 문제가 점입 과정이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 수요일부터 인사청문회를 받게 됩니다. 자,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야권이 지금 낙마를 벼르고 있는 주요 타겟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요. 개인 승용차를 타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자, 개인 승용차 타고 본인이 갔다 와서 뭐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강 후보자의 얘기가 알려진 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전부터 늘 뵙고 싶었는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국가적 핵심 의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뵙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장관 임명 여부를 떠나서 오는 길이 참 편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뵙고 말씀을 좀 듣겠다. 자,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후보자거든요. 후보자가 이렇게 장관처럼 행동해도 되느냐. 당장 이런 비판이 야권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어제 이제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 강경화 후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는 김상조 후보자가 이렇게 좀 뻣뻣한 그 스타일의 분이기 때문에 외려 청문회를 했을 때 더 좀 그런 모습들이 안 좋게 비치면 어떡하냐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청문회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근데 외려 지금 강경화 후보자가 외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시기 때 갔을 때 그리고 그것도 뭐 비공개로 한 거. 위장 전입은 오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김상조 후보자의 해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장인 장모가 2004년도에 오시고 또 2005년도에 전출을 가셨는데 네네. 당시에 음마 아파트는 재개발 광풍이 불었었던 그런 때입니다. 2004년도에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찬성이 되고 그런데 이제 2005년도에 재건축이 어렵다고. 왜 어렵냐면은 당시 용적률이 250% 요구하던 것이 210%로 축소가 되면서 당시에 음마 아파트의 이 위장 전입을 오시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요. 제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안식년을 가져온 다음에 제 처가 대장암 2기 만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5년 생존율이 반반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수술을 하던 병원이 강남에 있는 모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 처의 치료를 위해서 이사를 간 것이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음마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사실은 부인 때문이다. 부인이 아파서 쓰러져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위장 전입이 되려면 거기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걸 위장 전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김상조 후보자는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네. 그러니까 우선은 위장 전입이 아닌 거고. 그러면은 왜 대치동 음마 아파트로 갔느냐. 그거는 뭐 투기 목적이라든가 아들 입학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아내의 대장암 2기 때문에 그 길거리에서 쓰러질 정도로 위중했기 때문에 그 수술하고 그 치료가 강남의 그 대치동 가까운 유명한 데 있어서. 종합병원이 있어서. 네,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했다라고 지금 어제 해명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야당 의원들한테 좀 유감스러운 게 그냥 연도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보면서도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좀 의구심을 갖는 거는 아니 물론 뭐 거기서 실제 살았다 그러면 뭐 그거를 위장 전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그 부인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알리고 나간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도가 되면 공개가 되는 건데 그런 데서 오해를 살 만한 이런 언행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 후보자는 김상조 후보자와 함께 야권이 한 명은 낙마를 시켜야 된다. 자, 이렇게 벼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원군이라고 할까? 강경호 후보자와 함께 일했고 강 후보자는 뭐 큰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방한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예정은 훌쩍 넘겨 110분, 뭐 1시간 5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 얘기가 안 나왔겠느냐? 뭐 아마 반 전 총장이 부탁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 단계인데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대목,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면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는 굉장히 길게 말씀을 나누셨대요. 오찬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참 국민들의 기대도 높고 또 한반도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안보 상황이 이제 어렵고 또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의 국가 정상들도 다 이제 다른 분들이 되시고 미국에 이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섰고 여러 가지 이제 한미 정상을 앞두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좋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고 정상회담에서 좀 참고가 되십사고 이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총장님 같은 분들이 그 외교의 경험이라든가 지혜라든가 경륜을 좀 짧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25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부모들을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서울교육청에서 이건 특별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특혜를 준 거라면 그렇다라고 하면은 강경화 후보의 이 전입 신고는 위장 전입의 차원이 아니라 특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관점이 전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문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논란이 될 것 같고
이 청문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심각하죠. 우리 아까 정유라 씨 얘기했는데 이대 뭐 특혜 입학했는데 이화여고가 뭐 굉장히 가기를 원하는 학교였는데 저 지역에 살지 않는 이대 이화여고 출신들이 자기 자녀를 이화여고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저기를 아지트로 해서 뭐 했다는 충분한 저기를 아지트로 해서 절로 갔다가 이제 자기 자녀가 이화여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충분히 추론되는데 뭐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충격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매우 충격적이죠, 사실은. 자, 저 내용은 뭐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 언론의 보도고, 자, 저희도 이제 이게 어떤 논란으로 커갈지, 또 해명이 명쾌하게 될지는 수요일날 청문회 전까지 또 여러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화제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군요. 전문가 네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줄이도록. 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야권, 야당들의 헛발질로 당초 예상과 달리 기사회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남다른 관심을 모았던 김상조 청문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에 하나였던 널리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또 네. 대통령이 주죠. 네, 반 전 총장 어쨌든 이낙연 총리에게는 대통령 만나서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여러 가지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네. 저녁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기문 전 총장이 갖고 있는 많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으시니까 그걸 존중하고 뭐 이렇게 모셔서 함께 얘기도 나누고 또 가능한 한 그냥 개인 입장에서라도 특사처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도 있어요. 무슨 직책을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또 무슨 직책을 드리겠습니까, 저분한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참 잘하신 일이다.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외교 정책에 조언도 하시고 도움을 주신다면 국가가 외교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반 전 총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 후보자에게는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반 전 총장과 가까운 야권의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강경화 후보자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위장 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저 아파트 서울 정동에 있는 아파트 502호인데 전입 전출이 무려 25번이나 이루어졌는데 하루짜리도 있고 뭐 다양하다. 이건 저야말로 이게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강 후보자가 아이가 좀 외국에서 들어와서 학교 생활에 좀 적응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에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은사께서 소개해줘서 그 누군 집인지도 모르고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주소지 있는 그 아파트가 원어민 교사 숙소로 쓰이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 이화 여자 고등학교의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 또 이렇게 전입 전출이